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인사가 참 어색하면서도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지난해에는 사실 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할 정도로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싶고요. 네. 뭐 그래서인지 증시도 출발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증시 이야기로 시작을 할 모양입니다. 낙관적이라는 평도 많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지난 금요일 증시도 괜찮았고요. 네.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제발 지나가지 말고 계속 돌아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정부가 2025년 새해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대체로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낙관적인데 정부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1.8%로 전망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실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요. 네. 25년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기업들도 그렇고 다 계획은 그 전해에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던 게 12월 30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쳤었죠. 그렇죠. 게다가 항공기 참사도 있었고요. 때문에 발표를 미뤄서 올해 들어서 2월 2일 날 했는데요. 그때 나온 전망치가 조금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1.8%로 했어요. 네. 사실 정부가 전망하는 건요. 기대가 섞여 있는 전망입니다. 혹은 의지가 섞여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성장률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성장을 이룩할 거야 라는 기대와 의지가 반영된 전망치인데 그게 1.8%입니다. 네. 이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이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거든요. 대충 우리나라는 2%로 보고 있는데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올해 할 거다라고 무려 정부가 내놓은 겁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수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유에서인데 한국은행이 1.9 내놨는데 그거보다도 낮고요. 네. 그 81년 이후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2% 밑돈 거예요. IMF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마이너스 5.1%. 이건 어쩔 수 없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인 2009년에 0.8%, 코로나19 사태 터진 20년에 마이너스 0.7, 23년 1.4%, 네 번밖에 없는데 그 23년에 이어 24년에는 회복했다가 25년에는 다시 1%대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내수를 의미하는 게 아무래도 취업자 수겠죠. 네.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17만 명 수준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12만 명 수준에 그칠 걸로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내수도 내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일 텐데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8.1%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1.5%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1.8%가 정부가 내온 전망치로는 충격적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 1.8% 전망에 전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잘 정리될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1.8%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내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잘 정리될 거다라는 전제 하에 낸 거라고 하니까 더 뭔가 좀 암울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또 긍정적으로 냈어도 가능하겠어라는 의견이 나왔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내고 나니까는 이거 괜찮겠어라는 걱정이 좀 많이 앞서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이 충격적인 수치이긴 한데 이 수치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는 전제 하에 1.8% 낸 거예요. 참. 그러니까 1.8% 달성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혼란 이게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네, 정리될까요? 그 정치적 문제야 제가 네. 알 수는 없는데 이 정치적인 혼란이 정리가 되는 게 얼마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금요일 증시였습니다. 금요일에요. 네. 그 이른바 체포 집행을 시도했잖아요. 그렇죠. 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갈등과 그 반발 때문에 결국 중지가 실패했죠. 됐죠. 네. 네, 중지됐죠.
보니까 이게 영장을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쭉 오르더니 체포를 중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오전 상승분을 반납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인지했는지 외국인이 사자세에 들어갔어요. 음,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또 정지가 되니까 사자세였던 순매수 물량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아, 갑자기 또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혼란이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금요일 날은 증시가 올랐다가 음,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또 오르는 건 아무래도 일단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음. 측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거 아니냐라고 시장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증시가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위기 상황입니다. 새해가 돼도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암울한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이 참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이 어떤 게 나오고 있나요? 사실 대책이 딱히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이 음, 9월 달에 사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 해서 경방을 발표했대요. 네. 이 최상목 부총리가 약간 되게 의지를 갖고 야 우리가 맨날 늘 하던 경제대책 말고 음, 음, 진짜 우리의 산업 구조를 경제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새로운 걸 좀 해보자라면서 음, 굉장히 의욕에 찼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경방을 보면 현상 유지나 잘하자라는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음,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뭘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수습을 잘해야 된다 이런 그 취지거든요. 어, 어. 일단은 갑자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행을 맡게 되면서 F4라고 해서요. 음, 금융 관련된 관계 수장들 4명이 모인 회의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걸 원래는 최상목 부총리가 했었는데 갑자기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음, 이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신했습니다. 대신 주재를 음, 했고요. 이 자리에는 기재부 몫으로 차관이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 1회에서 2회 F4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음, 24시간 비상점검 대응 체계가 가동 중에 있고요.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다라고 하면 즉각 시장 안정 조치 시행에 나설 거고요. 음, 그리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올해도 밸류업 프로그램 이어가겠다라고 했고요. 음, 이 음,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 있는데 네. 세계 국채 지수 WGIB라는 게 편입이 됩니다. 이 편입을 통해서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서 힘을 쏟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사실 음, 환율이나 증시나 그닥 좋은 그렇죠. 상황은 아닙니다. 예.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들을 보면 정부가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을 시켜서 일단은 침체된 내수 경기부터 살려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과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번 예산이요. 확대 예산이 아니라 그냥 축소 예산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뭔가 아니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은데 이 정부가 나서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할까라는 음, 음,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음, 실제로 최 대행이 1분기 이내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다라는 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네네. 2일날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만약에 민생 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에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음, 했어요. 이렇게 추가 경기 보강 방안입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추경 가능성 언급한 거 아니냐라고 시장을 해석했더니 이후에 기재부가 아니야 추경 계획 없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음, 우리 예산이 1년 있으면 분기에 이론적으로는 25%씩 써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상반기에 78% 거의 80%에 이르는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1분기에 50%를 쓰기로 했고요. 음, 거의 50%를.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집중적으로 재정을 넣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음, 그런데 1년 예산을 상반기에 그렇게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는 쓸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본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 지금 위기를 풀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음. 추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골목상권 서민경제지원위에서 추경 편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로 어제 민주당 정책위가 성명서를 내고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예산 이야기도 그렇고 뭐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지는 초라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새해 첫 주에 모처럼 주요국 증시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새해 증시 상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도 물론 소폭 중간에 약간 상승세가 음.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네, 상승 마감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반갑게도 음. 1% 이상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음. 이게 왜 오를까라고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 드디어 집 나간 외국인이 음. 돌아왔습니다. 음. 앞으로 추세적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새해 자금 흐름은 좋습니다. 음. 그런데요, 역시나 이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시장에 수요 주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 시장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음. 만약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집을 나가지 않을까 부분이 음. 걱정이라서요. 계속 정치적 불확실성 말씀을 드리는데 음. 요게 빨리 해결이 돼야지 우리 증시도 좀 안정세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식 시장 얘기하면 주변에 한숨 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국민주 삼성전자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올해는 좀 오를까요? 어때요? 일단 왜 자꾸 한숨 쉬시나를 봤더니 수치로 맞아요. 네. 지난해 개인 투자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아, 총 11조 거의 5천억 원치 사면서 네. 삼성전자 주가를 그나마 방어했습니다. 음. 그런데요, 지난해 초 8만 원 부근 넘보던 삼성전자 주가가 연말에는 5만 원대로 내려앉았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냥 뭐랄까 통으로 보는 수치고요. 네. 이 키움증권이 지난해 자기들의 고객의 연령별, 성별 투자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음. 그랬더니 재밌는 게요. 10대 이하부터 8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세대 할 거 없이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국민주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성별 분류에서도 성별 여성이나 남성이나 음. 모두 삼성전자가 1위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국민주 삼성전자 맞고요. 삼성전자 네. 주가가 지난해 30% 떨어졌으니 이른바 국장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적은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겠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몇 층이니 서로 자조하면서 삼성전자를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음. 음. 들고 갈 때 일말에 갖고 있는 희망은 뭐냐면, 야, 그래도 돈 잘 벌고 기업은 괜찮지 않냐. 음. 특히나, 야, 이 정도면 바닥 아니냐라는 겁니다. 음. 수요 부진, 그리고 음. 기술 경쟁력, 의구심은 여전히 있지만, 아니, 삼성전자처럼 돈 버는 회사인데 이 정도 주가는 말이 되지 않지 않아? 라는 거죠. 음. 그걸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쓰자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도 주가가 못 미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1배 미치예요. 음. 그러니까 가진 돈보다 주가가 더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장에서는 야, 이제 더 이상 밀리기는 어렵다라는 음. 평가입니다. 역사적 저점이다. 음. 음. 결국 이 정도면은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음. 거고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수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됐던 게 22년 9월 53,100원과 코로나 충격이 있었던 20년 3월 42,300원 정도예요. 음. 이게 단순 주가가 아니라 자산 가치를 반영한 주가를 보면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됐던 건 최근 들어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찍은 다음에요. 그 이유를 봤더니 21년 1월까지 저점 대비 2배 넘는 9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니까 야, 바닥 찍고 과거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 반등이 저가는 맞는데 가격이 싼 건 맞는데
과거와 같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살짝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면요, 그때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상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나 이게 사실 그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못한 이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 고급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기술 경쟁력이 삼성전자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불안 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에 싼 건 맞아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과거와 같은 급반등은 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그래서인지 새해 들어서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각각 낮춰 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래도 삼성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과 삼성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국민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제발 많이 올라서요. 네. 국민 모두의 계좌가 조금 좀 두둑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바라봅니다. 이제 신년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기업 총수들이 신년사를 내놓고요. 이 신년사를 보면 그 해의 어떤 경영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올해 기업 총수들 어떤 신년사를 내놨습니까? 이게 신년사를 보면요, 대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쵸. 각각 다른 기업, 다른 업종에 있는 총수들이 신년사를 하는 건데 그 맥락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의 맥락은 본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라고 재계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다시 업의 본질로 돌아가 내실을 다져야 된다. 그러니까 본원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포스코 이런 곳들이 내놓은 신년사에서 약간 그 핵심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초격차 기술 경쟁력, 본원적 경쟁력 확보, 기술력 우위 확보, 기술 혁신 다 하나같이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대표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요,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신년사를 내놔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사정이 사정이다 만큼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부문장이 DX 부문 부회장과 전영현 DS 부문장이 대신해서 신년사를 내놨는데요. 역시나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총수들이 다요. 지금의 위기 상황인데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은 뭐다? 바로 본원적 경쟁력이다라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이 질문 주시는 분도 많으셨거든요. 이 패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리털 패딩의 배신이다. 최근 중국에서 셔틀콕을 재활용해서 가짜 다운 재킷을 만들었다. 이 폭로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국내에서도 패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부 브랜드 제품이 오리털이 아니라 폴리에스터로 만들었다. 네, 맞아요. 네. 사실 입어보시면 아시죠? 오리털이 들어있으면 사실 더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표방하기는 오리털 패딩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걸 봤더니 대부분을 폴리에스터로 채운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 몇몇 브랜드들이 우리가 제품 표기를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전액 환불 조치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 논란을 발생하게 된 걸 보면서 과정을 보면서 정말 진짜 똑똑한 소비자가 기업을 바꾼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이번 논란이 왜 불거졌냐면요. 어떤 소비자가 무신사에서 판매 중인 패딩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충전재 성분을 이 전문 그 시험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오리털 패딩이 맞아요라고. 그랬더니 일부 제품이 판매 시 표기된 충전재 혼용률과 달랐습니다.
그 뒤에 왜 그 보시면 왜 오리털 얼마 몇 프로, 뭐 폴리에스터 몇 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와는 다르게 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털 패딩이면 오리털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리털 대신에 폴리에스터가 76% 이상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소비자원의 그 기준에 따르면요, 패딩 제품에 다운 패딩이라고 해서 오리털이 들어가면 다운이라는 표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요 다운 표기라는 걸 붙이려면 다운의 비율이, 솜털의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75%보다 낮으면 다운 패딩이라고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패딩은 괜찮지만 다운 패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브랜드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소비자들이 알게 되니까 항의를 했고 결국 브랜드는 전액 환불을 한 거죠. 근데 환불만 해서 괜찮을까요? 이거 표기 자체를 잘못한 거죠. 소비자를 우롱한 건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일부 브랜드가 문제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브랜드보다 이걸 판 무신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앵커님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이거 팔 때 이게 어느 제조사가 뭐 어느 브랜드 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무신사에서 팔았으니까 무신사가 어느 정도 제품 퀄리티를 보증하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네, 검증했겠지. 네, 검증했겠지라고 생각하고서 이런 플랫폼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신사에 입점했는데 이런 무신사에 입점한 패션 브랜드가 소비자들을 속인 거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플랫폼 믿고 인디 브랜드 제품 구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무신사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사 입장에서도 이런 제품이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가 되니까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신사 입장에서도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떨어져 나갈 거고 더 이상 무신사를 이용하지 않을 거고 그 무신사 입장에서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신사가 최근 입점 브랜드 상품의 소재의 혼용률 정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무신사 입장은 악의적 허위 광고로 고객을 기만하는 브랜드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약간 눈길이 갔던 게 바로 전수조사입니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패딩 충전재로 활용되는 다운을 비롯해 고급 아우터에 쓰이는 캐시미어가 포함된 상품을 보유한 브랜드는 전수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도 이 캐시미어가 몇 프로 함유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완전히 그렇죠. 분명하게 차이 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캐시미어를 별로 포함하지 않고서 캐시미어가 많이 들어갔어요 라고 이제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신사는 혼용률을 조작하거나 오기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대상 상품은 상세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만약에 3번 적발되면 퇴출하는 삼진 아웃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무신사가 나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있는 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입점 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그렇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점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무신사 플랫폼에 다운 또는 캐시미어 소재 제품을 판매할 예정인 브랜드는요. 전문기관에서 공식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이미 입점해 있는 브랜드 역시나 시험 성적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사 내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지금 조금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무슨 의미냐 하지만 외양간을 고쳐놔야지 다음에 소를 안 잃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은 이제 무신사가 시작인데 무신사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플랫폼 역시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그냥 여러 곳 모아놓은 게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셨습니다. 도란도란 경제 이슈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